5천만의 작은 나라가 5억 인구의 거대한 문화권을 넘어섰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는 진심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어떻게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상상도 못했던 답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마리아 로드리게스 PD라고 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사는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교류하며 성장하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의 데이터를 조사하던 중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스페인의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꽤 성공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 콘텐츠가 스페인어 콘텐츠를 앞서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도 보게 되었어요. 스페인어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가진 스페인어 콘텐츠가 인구 5천만 명의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저는 곧장 데이터를 깊이 분석해봤어요. 단순히 시청 시간에서 앞서는 것을 넘어 한국 콘텐츠는 시청자들의 높은 재방문율, 전 세계적인 리뷰 수 그리고 팬덤의 열정적인 반응까지 다양한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이것을 단순한 운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운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콘텐츠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K-팝에 이르기까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페인은 오래전부터 문화 강국이었어요. 영화,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를 아우르며 스페인만의 독창성을 유지해왔어요. 특히 스페인어 콘텐츠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시장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는 스페인처럼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감과 열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한국 콘텐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를 분석해 보았어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콘텐츠의 품질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했을 때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세밀함과 스토리의 강렬함이었어요. 단순히 이야기의 독창성만이 아니라 시청자를 몰입하게 만드는 영상미와 캐릭터의 정교함이 돋보였습니다. 스페인의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면서도 문화적인 독창성을 잃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의 드라마는 역사적 맥락이나 라틴 아메리카와 연결된 테마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가족, 우정, 생존, 사회적 메시지 등 전 세계 시청자들이 쉽게 이입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며 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콘텐츠 자체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 속에서 소개된 화장품이나 음식은 곧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로 이어졌어요. 특정 드라마에서 사용된 제품은 단순한 소품을 넘어서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스토리와 제품이 결합하면서 한국의 화장품은 단순히 뷰티 제품이 아니라 K-뷰티라는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어요. 반면 스페인 콘텐츠는 스페인 문화의 매력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업적 확장이나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한국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죠. 스페인은 강력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콘텐츠를 통해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한국만큼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K-뷰티, K-푸드, 그리고 K-팝과 같은 산업 전반의 성공으로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면서 그 안에서 보여진 한국의 독창적인 전통놀이와 사회적 메시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탐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와 비슷하게 BTS와 같은 아티스트는 음악을 넘어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국 콘텐츠의 성공이 스페인어 콘텐츠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접근 방식은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것을 중심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점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스페인어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콘텐츠를 넘어선 시너지 효과를 고민해야 되는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데이터를 제 다큐멘터리에 담기로 결심했어요. 작지만 강력한 나라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스페인이 어떻게 그 전략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주된 내용이었죠. 한국 콘텐츠가 보여준 성공의 비결은 단순한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매력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데 있었어요. 저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분석하면서 그 여파가 단순히 넷플릭스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데이터의 숫자 너머에는 스페인 내에서 한류가 얼마나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숫자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했습니다. 처음 제가 한류의 확산을 체감한 순간은 마드리드의 중심가에서였어요. 스페인의 젊은 세대들이 거리에서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군요. 저는 이 현상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스페인 내에서 한류가 어떻게 일상에 스며들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나섰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마드리드의 한 K-푸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 음식은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K-푸드가 스페인 사람들의 입맛과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었죠. 그곳은 예상보다 더 북적였고 손님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의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드라마에서 비빔밥이나 김치찌개를 보고 직접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젠 가족 단위로 오고 단골도 많아졌어요. 이 음식이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단순히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콘텐츠 속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마드리드에 새로 생긴 K-뷰티 매장을 가봤어요. 이 매장은 평범한 화장품 가게와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진열된 한국 화장품들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손님들 중 상당수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도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화장법이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며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메이크업으로 제 자신을 더 잘 돋보이게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K-뷰티와 K-푸드는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가장 강력한 상징인 K-팝은 또 다른 차원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K-팝 커버댄스 대회는 이제 일종의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 대회 중 하나를 취재하며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같은 그룹들의 노래를 연습하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K-팝 댄스를 배우면서 단순히 춤을 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팝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고, 이것은 곧 한류의 확산이 단순히 소비를 넘어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스페인 내 한류 확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K-푸드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중년 부부는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요리를 직접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요리를 우리 가족만의 문화로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오면 비빔밥을 만들어주곤 하는데 모두들 너무 좋아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류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스스로 재창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페인 내 한류의 확산은 단순히 K-팝, K-뷰티, K-푸드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스페인 사람들의 삶에 융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를 자신들의 삶 속에 흡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스페인에서 흥미로운 유행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한류가 단순히 콘텐츠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 한류의 확산을 분석하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어요.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과 독창성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한류는 단순히 소비되는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을 통해 얻은 단서들은 하나였어요. 한국 콘텐츠는 그 품질과 독창성으로 다른 나라의 콘텐츠와 차별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저는 넷플릭스에서 크게 성공한 더 글로리를 분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복수라는 주제를 다룬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본성과 감정의 깊은 층위를 탐구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 콘텐츠의 강점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 자체가 매우 감정적이고 인간적이에요.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낍니다. 이건 한국만의 특별한 이야기 전달 방식이에요.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스페인의 콘텐츠와 매우 다른 부분이었어요. 스페인 드라마는 스토리의 속도감이나 유머 감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만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창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국 콘텐츠 제작 현장의 접근 방식을 조사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제작진과 배우들이 한 장면 한 대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 영화 기생충은 이러한 디테일과 독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 영화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를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관계자에게 이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를 물었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생충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되 한국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영화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단면 같아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보는 이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만들었죠. 이와 같은 독창성은 단순히 대본이나 연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콘텐츠 제작 과정에 녹아있는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넘어 제작진과 배우 모두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예능 환승연애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연애를 다루는 리얼리티 쇼 같지만 그 안에는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고유한 방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감정 관계 그리고 진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예능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등장인물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한국 예능만의 특별한 힘이에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비밀은 단순히 독창적인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는 많지만 한국 콘텐츠는 그것을 매우 섬세하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청자는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며 저는 한국 콘텐츠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소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콘텐츠가 이런 성공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은 콘텐츠 제작에 담긴 철학과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과 혼이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한국 콘텐츠의 비밀을 다큐멘터리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의 비결을 넘어 콘텐츠 제작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내에서 한류가 확산되는 이유와 그 매력에 대해 깊이 이해한 후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열풍은 스페인에서 단순히 유행으로 끝날까? 아니면 더 큰 문화적 흐름으로 자리 잡을까? 이러한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한류가 스페인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한류가 스페인의 여러 연령층에서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까지 한류의 매력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현상이 단순히 청소년 문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 전통 음악 공연 국악 콘서트를 취재할 때는 이 열풍이 얼마나 다채롭게 확산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장은 시작 전부터 팬들로 가득 찼고 관객들의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중년 부부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젊은 커플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처음에 한국 전통 음악을 드라마에서 봤어요. 궁중 장면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이번 콘서트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어 바로 표를 구했어요. 음악을 들으며 정말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커플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류가 단순히 현대적인 콘텐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 문화까지 스페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국악과 같은 전통 음악이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스페인 경제와 관련된 한류의 영향이었어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주요 상권에서는 K푸드와 K라이프스타일 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었어요. 한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젊은 창업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드라마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차를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와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식 전통차 카페를 열게 되었죠.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휴식과 동시에 한국 문화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류가 단순히 문화적 열풍을 넘어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한국 음식, 화장품 그리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연결된 상품들은 스페인 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최근 스페인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며 한류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콘텐츠 전문가들은 한국 콘텐츠의 전략과 성공 방식을 배우며 이를 스페인 콘텐츠 제작과 산업 발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가 스페인 콘텐츠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을 배경으로 외국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스페인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콘텐츠 제작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스테이는 단순히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방식은 스페인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스페인 내 한류 확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젊은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한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꽃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푸드 트럭, 한국 전통 공예를 활용한 상품 제작,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독립 서점 등 다양한 창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한 K푸드 트럭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떡볶이와 김밥은 손님들에게 너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들은 이 음식을 단순한 간식으로 보지 않고 드라마 속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스페인에서 한류는 단순히 유행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재창조하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스페인은 한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를 기록하며 한류가 스페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류는 단순히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연결, 새로운 영감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류의 확산과 그 영향력을 직접 확인한 후 저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플랫폼 내 비영어권 콘텐츠 중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성공한 하나의 사례를 넘어 세계 콘텐츠 지도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저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데이터를 분석하며 한국이 단순한 콘텐츠 공급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더 글로리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작품들은 한국의 독창적 이야기와 높은 제작 품질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어요. 그 결과 한국 콘텐츠는 다른 나라에서도 더 많은 비영어권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K뷰티, K푸드 그리고 한국어 학습까지 콘텐츠는 다른 산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국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페인의 콘텐츠 전문가들 역시 이런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주목하며 배울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전문가가 말하길, 한국 콘텐츠는 그 자체로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콘텐츠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지도에서 한국이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꾸준히 품질과 진심을 담아낸 콘텐츠를 만들어왔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해왔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선 무언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과 공감 그리고 진심이었죠. 넷플릭스 속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의 창이 되었고 그 창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가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콘텐츠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